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숙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명품 산업입니다. 우리가 그 비싼 로고를 살 때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2012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샤넬 창고에 도둑들이 침입했어요. 그들은 눈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가방과 보석을 두고 과연 무엇을 훔쳐 달아났을까요? 네, 믿기시나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는 손도 안 대고 그 가방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 얇은 종이 조각들만 훔쳐간 겁니다. 이 기묘한 사건 하나가 사실은 현대 명품 비즈니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바로 명품이라는 아이디어,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제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종이 한 장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명품 세계의 중심축이 통째로 흔들렸던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면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만을 위한 맞춤복, 그러니까 오트쿠티르를 의미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몇 달에 걸쳐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죠.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파티에 한두 번 입고 나가면 그냥 옷장 신세가 되기 일쑤였거든요. 당시 막 성장하던 중산층에게는 그야말로 딴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자, 중산층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큰맘 먹고 비싼 드레스를 샀는데 몇 달 만에 유행 지난 옷이 된다? 이건 끔찍한 경험이죠. 단순히 돈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유행을 계속 따라갈 재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요. 한마디로 잘못된 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명품 산업이 아주 영리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로요. 핸드백, 스카프, 향수는 유행을 잘 타지 않잖아요? 10년 전에 산 가방을 오늘도 들 수 있죠. 어떤 옷차림에도 어울리고 또 옷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샤넬 로오프 향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향이 매년 바뀌던가요? 아니죠. 그 향기 자체가 바로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니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구찌와 루이비통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구찌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고급 브랜드였고 루이비통은 그냥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드는 곳,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80년대 구찌가 가족 간의 다툼과 여기저기 로고를 남발하는 라이센스 사업으로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 시기에 액세서리에 집중했던 루이비통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정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액세서리 시대의 힘은 결국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에르메스의 사크 아 데페슈라는 가방은 원래 20년 넘게 그냥 조용한 제품이었어요. 그러다가 할리우드 스타에서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파파라치들로부터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 이 가방을 든 사진이 찍혔죠. 바로 그 순간 이 가방은 더 이상 그냥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품격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켈리백이라는 전설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의 힘을 간파하고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명품 시장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패션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부자였죠. 그의 이름은 베르나르 아르노. 원래는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는 명품을 어떤 섬세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철저히 시스템화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욕망의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그의 방식은 패션계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디올, 지방시 같은 유서 깊은 브랜드들을 사들여서 디자인은 각자의 개성에 맡겼지만 생산은 LVMH 소유의 공장에서 통합관리해버렸죠. 마치 포드 자동차가 여러 모델을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비용은 극적으로 낮추면서도 제조 과정은 비밀에 붙여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신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이거예요. 명품을 만드는 진짜 공장은 가죽을 자르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화려한 매장이라는 겁니다.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고 환상을 구매하는 생산 라인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은 몇 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에 갤러리처럼 매장을 열고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품이 중산층도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욕망의 대상이 되자
필연적으로 그 빛을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짝퉁의 세계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짝퉁 페라리를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진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니까요. 하지만 짝퉁 핸드백은 어디에나 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명품 회사들이 이 짝퉁 문제에 생각보다 미운적이라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브랜드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상급 짝퉁, 이른바 슈퍼페이크를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브랜드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이들을 놓친 고객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언젠가 돈을 모아서 진짜를 구매할 훈련 중인 고객으로 여기는 거죠. 짝퉁이 온 거리에 깔릴수록 그 브랜드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지를 공짜로 광고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처음에 그 미스터리, 도둑들이 가방 대신 훔쳐갔던 종이 카드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됐습니다.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힘든 슈퍼페이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재료비 몇십만 원짜리 물건과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진품이라는 증명, 즉 공식적인 입장권입니다. 그 가방을 소유함으로써 그레이스 켈리의 이야기, 브랜드의 역사와 환상에 동참할 자격을 얻는 거죠. 슈퍼페이크는 진짜 가격의 10분의 1 정도에 팔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가격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건 가죽값도 장인의 인건비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작은 카드가 보증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브랜드의 역사와 지위,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소속감에 대한 비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거대한 욕망의 산업을 떠받치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의 막대한 이익은 그 유명한 가방이 아니라 향수나 지갑, 심지어 양말처럼 마진율이 훨씬 높은 작은 제품들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꿈꾸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려면 그 전에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명 높잖아요. 진짜 수익은 바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지불하는 건 가죽 가방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스토리와 그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인증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명품 산업이 움직이는 방식이죠. 다음에 거리에서 그 유명한 로고를 마주칠 때 한 번쯤 그 이면의 거대한 시스템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